아들 결혼식에서 동창들이 맥주를 뿌리면서 무시당하던 엄마, 잠시 후 해병대 장군들이 들이닥치며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햇살은 공평하게 세상을 비추었지만 그 빛이 닿는 모든 곳이 따스한 것은 아니었다. 인천의 한 호텔 연회장, 박숙자 여사의 외아들 유지훈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그날, 그녀의 마음에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연회장은 신랑 신부의 소박한 뜻에 따라 화려함 대신 정갈함으로 채워졌다. 값비싼 샹들리에 대신 은은한 조명이, 만찬 코스 요리 대신 정성껏 차린 뷔페가 하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경멸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박숙자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객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여러 번 입어 빛이 바랜 옥색 한복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렀고, 곱게 빗어 올린 머리 사이로 희끗하게 드러난 백발은 감출 수 없는 고단함의 증표였다.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마땅히 환희로 가득해야 할 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에 대한 대견함, 좋은 짝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덮어버리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었다. 그때 그녀가 평생을 피해왔던 과거의 악몽이 예고도 없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어머, 저기 좀 봐. 저거 박숙자 아니야? 세상에, 꼴 좀 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 고개를 들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한 중년 여성 3명이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김미영, 이혜진, 최경희. 수십 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학창시절의 주홍글씨 같은 이름들이었다. 가난하고 부모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벌레 보듯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그 얼굴들이었다. 세상에, 진짜 박숙자 맞네. 야,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나는 어디 시골 구석에서 죽은 줄 알았지.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김미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말했다. 학창시절부터 부유한 집안을 배경으로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의 거만한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선 이혜진과 최경희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박 여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결혼식장이 이게 뭐니? 무슨 동네 경로당 잔치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낸다면서 꼴랑 이 정도밖에 못해? 돈이 없으면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불쌍해서 축의금이라도 좀 더 얹어줬을 텐데. 이혜진이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경희는 한술 더 떠 박 여사의 한복 옷고름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비웃었다. 이 한복은 어디 광장시장에서 맞췄니? 색깔하고는. 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우리 집 가사도우미도 이거보단 좋은 거 입겠다. 박숙자 여사는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견뎌냈다. 분노는 용암처럼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고 약점은 적에게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녀는 그저 이 치욕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들의 결혼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김미영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원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잔에 따르는 척하며 박 여사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 건 축하할 일이네. 야, 박숙자. 고개 좀 들어봐. 내가 너 같은 년도 특별히 축하해 줄게. 김미영의 눈빛이 비릿하게 번득였다.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그대로 박숙자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차가운 갈색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맥주는 곱게 빗어올린 박 여사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정성껏 차려입은 옥색 한복에 옷고름과 치마를 흠떡 더럽혔다. 맥주 거품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웃고 떠들던 하객 몇몇이 이쪽을 돌아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섬이 생겨났다. 박숙자는 쏟아지는 맥주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의 감촉과 씁쓸한 맥주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년 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돌팔매질을 당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치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해서 어쩌나 숙자야. 옷 다 버렸네. 근데 뭐 원래 버릴 옷 같아 보이긴 했다. 김미영이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하며 낄낄거렸다. 이혜진과 최경희도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에게 박숙자에는 최고의 오락거리였다. 이 미친년들이. 그때 참다 못한 박 여사의 친구 정수연이 달려와 김미영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흠뻑 젖은 박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며 부들부들 떨었다. 너희들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당장 내 친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어머, 정수연?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아직도 이 거지 같은 년 뒤나 닦아주고 다니니? 너도 참 인생 딱하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축하해준 것뿐인데. 김미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뻔뻔하게 맞섰다. 험악한 분위기가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아들 유지훈 역시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머리 위로 맥주가 쏟아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곧 입장을 해야 하는 신랑이라는 족쇄, 그리고 평생 그를 짓눌러온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괜찮다, 수연아. 괜찮아, 그냥 둬. 흠뻑 젖은 박숙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정수연의 손을 잡고 아들이 있는 단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너는 내 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차마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맥주에 젖어 축 늘어진 한복, 뺨을 타고 흐르는 수치심의 흔적. 그 모습이 그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들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행진을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등 뒤에서 어머니의 무너진 자존감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결혼식은 어색하고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박숙자 여사는 친구 정수연이 가져다준 마른 수건으로 대강 옷을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반경 몇 미터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공터처럼 비어 있었다. 씁쓸한 맥주 냄새와 냉랭한 침묵이 그녀를 섬처럼 고립시켰다. 김미영 일당은 의기양양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며 멀리서 그녀를 향해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에게 오늘 이 결혼식은 완벽한 승리로 기억될 터였다. 아들 유지우는 주례사를 듣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는 차마 어머니가 앉은 쪽을 바라볼 수 없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동창들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의 옆에 선 신부 윤세아만이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눈빛으로 그를 위로할 뿐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될 무렵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마치 폭발하듯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 소박한 연 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인물들이 들어섰다. 각 잡힌 해병대 정복, 번쩍이는 금빛 수장, 그리고 어깨에서 위엄을 바라는 빛나는 별 계급장. 현역 해병대 최고의 장성들이었다. 가장 앞장선 이는 해병대 이사단장인 이정훈 소장 투스타이였고 그 뒤를 이려단장인 김철규 준장 원스타과 여러 명의 영관급 참모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작전을 수행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는 걸음으로 곧장 박숙자 여사가 앉아있는 구석진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 멎었다. 웃고 떠들던 하객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을 바라보았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던 김미영 일당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고 당황과 의혹이 떠올랐다. 이정훈 소장은 맥주로 얼룩진 한복을 입은 박숙자 여사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연 회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듯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뒤따르던 김철규 준장과 참모들 역시 강철 로봇처럼 칼 같은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아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그 생경한 단어가 연 회장을 유령처럼 떠다녔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맥주를 뒤집어 쓴 초라한 노부인과 그녀에게 깍듯이 경례하는 위풍당당한 장군들. 현실감을 잃은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박숙자 여사는 비로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지도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이 장군, 김 장군. 모두들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의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불과 강철 속에서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김미영과 그 일당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사령관, 저 거짓골을 한박숙자가? 거짓말이야. 아들 체면 세워주려고 돈 주고 사람이라도 산 건가? 그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바로 그때 박 여사의 친구 정수연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김미영 일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명료하게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너희들 그 더럽고 무식한 눈으로 똑똑히 봐. 그리고 내년들이 감히 맥주를 퍼부은 내 친구가 어떤 분이신지 그 썩어 빠진 귀로 똑똑히 들어. 정수연은 김미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현재 한미연합사부 사령관으로 재임 중이신 박숙자 대장님이시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같은 분이란 말이다. 사성 장군, 대장, 한미연합사부 사령관. 단어 하나하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김미영 일당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초라한 한복은 청렴의 상징이었고 썰렁한 결혼식은 최고 지휘관의 배려였다.
그리고 그들이 맥주를 퍼부으며 모욕했던 그 사람은 바로 이 나라 국방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궁금해했던 숙자 남편. 그래, 군인이셨지. 서해 최전선에서 부하들을 구하다. 적의 포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신 충무무 공훈장에 빛나는 영웅이셨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어. 정수연의 외침에 김미영은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혜진과 최경희는 벌벌 떨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오만함은 공포로 변했고 공포는 처절한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사령관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김미영은 엉금엉금 기어 박 여사의 맥주에 젖은 신발 끝에 이마를 박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남편 사업이, 그녀의 모든 것이 이 순간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박숙자 여사는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벌레 같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의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얼음 같은 한마디. 그 말에 새 여자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내 아들의 귀한 날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마지막 통보였다. 그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소란이 잦아들자 박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아들의 턱시도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지훈아, 새아야. 소란스러웠지. 미안하구나.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 유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젖은 한복과 그보다 더 깊이 젖어 있을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 여사는 장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나섰다. 그 위풍당당한 퇴장의 모습은 조금 전 맥주를 뒤집어 쓰고 수모를 당하던 초라한 노부인의 모습과 겹쳐지며 지훈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어머니의 진짜 전쟁은 전방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 속에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신혼여행지인 제주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유지훈의 마음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전쟁터 같았다. 아내 윤세아와 함께 최고급 호텔 테라스에 앉아 칵테일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젖은 옥색 한복과 그 위로 쏟아지던 갈색 맥주 거품,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어머니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여보, 이제 그만 어머니 걱정은 접어둬요. 오늘이라도 당장 돌아갈 기세네. 세아가 걱정스럽게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따스한 온기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죄책감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내가 너무 한심해, 세아야. 내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달려가서 그 여자들의 머리채를 잡기는커녕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내 결혼식 망칠까봐, 내 체면 깎일까봐 전전긍긍했어.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다. 그 순간 자신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이기적인 구경꾼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나라의 영토만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라는 작은 우주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방관자로 서 있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누구라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당신이 나서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의 가장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세아의 위로에도 지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벽과 같았다. 다가가려 하면 더 멀어지는 단단하고 차가운 벽. 그는 늘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포옹.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강해져라, 스스로 일어서라는 냉정한 명령뿐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자신은 그저 먼저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키워지는 프로젝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항했고 엇나갔고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결혼식 날 그는 보았다. 그 단단했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자신을 향한 모욕은 강철처럼 견뎌내던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식에 흠이 갈까봐 모든 것을 감내하던 그 모습을.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장군들 앞에서 그녀가 잠시 보여준 그 쓸쓸하고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언어는 군대의 언어였고 그녀가 아는 유일한 방식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이 자신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갑옷을 입혀주려 했다. 그 갑옷을 만드는 과정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서 싸워오셨던 거야. 군대에서는 성차별과 싸우고 사회에서는 편견과 싸우고 집에서는 나 같은 아들의 원망과 싸우고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셨을 텐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아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돌아가면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공항에서 곧장 인천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세아도 군말 없이 그의 뜻에 동행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다. 문을 열고 나온 박숙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듯 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앞에 서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커다란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박숙자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그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원망과 오해,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절규였다. 박숙자는 말없이 무릎 꿇은 아들의 넓은 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등 위로 툭 떨어졌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다 괜찮다. 평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물기에 젖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어색하고 서툰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높고 차가운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의 주황색 불빛 아래 박숙자와 유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들의 눈물 젖은 사죄와 어머니의 서툰 포옹으로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강은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박숙자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던 맨얼굴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용서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선언이었다. 앉거라,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너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아득한 세월의 강을 건너온 자의 피로와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잿빛으로 기억되는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황량한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었고 지병을 앓던 어미는 그녀의 이름 석자만 남겨준 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구들장 아랫목의 온기보다 등 뒤에서 수군대는 냉기가 더 익숙했던 시절. 그녀는 밥술이나 축내는 군식구로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 그 집에서 그녀의 이름은 숙자가 아니라 어이, 야 혹은 주어온 애였다. 숙자야 기억나니? 내가 초등학생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내가 심부름으로 읍내에 다녀오다 널 봤단다. 동네 불량한 사내아이 몇몇이 널 둘러싸고 놀리고 있었어. 그중 대장 격인 녀석이 일부러 흙탕물을 잔뜩 퍼서 내 머리 위로 쏟아붓더구나. 지우는 숨을 삼켰다. 결혼식 날의 맥주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과거의 편린이었다. 내 하얀 교복이 흙탕물로 더러워지고 머리카락에선 흙비린내가 진동을 했지.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넌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 내가 그때 본 내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단다. 너는 울지 않았어. 대신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천천히 그 눈에 새기듯이 쳐다보고 있었지.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작은 짐승의 눈빛이었지. 그녀는 그때부터 깨달았다고 했다. 약자에게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눈물은 동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누구도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잡초처럼 모욕을 걸음 삼아 기어이 거목으로 자라나리라고.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모두가 잠든 새벽의 검은 바다였다. 집채만 한 파도가 갯바위를 집어삼키고 포효하며 부서지는 그 광경을 보며 그녀는 공포 대신 해방감을 느꼈다. 저 파도처럼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갖고 싶었다.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온 것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우연히 길에서 본 해병대원들의 모습. 오와 열을 맞춰 걷는 늠름한 모습.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낼 듯한 그 강인한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저거다. 저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다. 모두가 비웃었지. 계집애가 무슨 군인이냐고.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를 맡아주던 친척 어른은 내가 제정신이냐며 뺨을 때렸어. 하지만 그 뺨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단다. 그들의 비웃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연료였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부했다. 모두가 잠든 밤 광솔불에 책을 읽었고 새벽에는 맨발로 백사장을 달렸다. 그녀의 도끼는 어느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보란듯이 육군사관학교의 교문을 넘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정글이었다. 여자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남자 생도들은 그녀를 동료가 아닌 구경거리로 취급했다. 교관들조차 여생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식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연시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화생방 훈련이었어. 시에스탄이 터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숨을 쉴 수 없는 그 지옥 속에서 나는 오히려 안도했단다. 방독면을 쓰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도 구별할 수 없었으니까. 그 안에서 모두는 똑같이 고통받는 하나의 생도일 뿐이었지. 나는 그 평등함이 좋아서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버티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 그녀의 악바리 근성은 혹한기 유격 훈련에서 정점을 찍었다. 체가몬도 영하 20도의 혹한 속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걷는 야간 행군. 건장한 남자 생도들도 하나둘 낙오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묵묵히 걸었다.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발에는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기들의 수군거림이었다. 박생도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뒤처진다.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지쳐 쓰러진 동기들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겹쳐 올렸다. 일어나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녀는 거의 40kg에 육박하는 군장을 맨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군가가 터져 나왔다.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지친 생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의 그 경이로운 모습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이끄는 전사였다. 훈련이 끝났을 때 가장 그녀를 무시했던 교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박생도.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싸워왔단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식 날 그 여자들이 내 머리에 맥주를 부었을 때 나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보다 더한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참을 수 없이 아팠다. 내 아들에게까지 나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더구나.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왜 그토록 강인함에 집착했는지, 왜 그토록 아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피로 얼룩진 역사의 증언이었다. 박숙자의 이야기는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던 시절로 이어졌다. 육사를 졸업한 그녀 앞에 놓인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험하고 거친 해병대를 선택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들의 자부심 속에는 여군 장교를 향한 노골적인 배타성이 숨쉬고 있었다. 첫 부임지였던 백령도. 그곳에서 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단다. 부하들은 내 명령에 대놓고 불복했고 회의 시간에는 누구도 내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지. 그들은 나를 지휘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잠시 보낸 손님 정도로 취급했어.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실력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훈련에 가장 먼저 참여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완전 무장구보에서는 중대에서 가장 먼저 골인했고 K의 소총분의 결합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그녀의 독도법 능력은 신기에 가까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정확히 목표 지점을 찾아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계집애라며 무시하던 부사관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존경은 말로 얻어내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존경은 실력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같은 거야. 그녀가 부하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겨울에 있었던 도하 훈련이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빠진 부하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부하는 목숨을 건졌고 그날 이후 그녀의 소대는 해병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여자 박소희가 아닌 우리 중대장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군인 박숙자의 삶이 사막의 선인장처럼 뿌리내릴 무렵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바로 아들 지훈의 아버지 윤민석이었다. 그는 군부대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였다. 우연히 그의 서점에 들렀다가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만난 모든 남자와 달랐단다. 그는 나의 계급장 뒤에 숨겨진 상처투성이의 어린아이를 봐주었지.
그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워하는지를 유일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이야. 윤민석은 그녀에게 유일한 닻이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싸우다 지쳐 돌아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항구.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소라고 말해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밤새 읽어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그녀는 비로소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여자 박숙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께서 나를 무척 반대하셨단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고아에게 내 귀한 아들을 줄 수 없다고 하셨지. 그때 너의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이 사람은 제가 평생을 지켜줘야 할 제 세상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고 박숙자는 난생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스함을 느꼈다. 퇴근 후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던 행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서슬 퍼런 도끼가 사라지고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그녀가 너를 임신하고 행복의 정점에 있을 때 폭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빗길 교통사고. 너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비보가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와 함께 날아들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더구나. 내 유일한 닻이 끊어져 버린 거지. 나는 다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졌어. 더 무서운 것은 내 뱃속에는 너라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야. 장례식 내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해병대 장교의 아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든 장례 절차를 로봇처럼 처리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간 텅 빈 빈소,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만 서면 그녀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결심했단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 이 아이를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나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의 방식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주는 대신 강철 갑옷을 입히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닻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아들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박숙자의 이야기는 아들 지훈을 키우던 시절로 넘어왔다. 그녀의 고백은 지훈이 기억하는 차갑고 모질었던 어머니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퍼즐 맞추기 같았다. 내가 5살 때였을 거야.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밤새 끙끙 앓았지. 나는 내 곁을 밤새 지키며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 그런데 그날 새벽 부대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단다. 서해상에서 아군과 적군 함정 사이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는 보고였지. 그녀는 지옥 같은 갈림길에 서야 했다. 불덩이 같은 아들의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작전 상황을 지휘하러 갈 것인가. 나는 결국 군복을 입었단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너를 부탁하고 부대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차라리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게 덜 아팠을 거다. 하지만 나는 지휘관이었어.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낼 수는 없었지. 나는 그때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책임감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 그것이 결국 너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선택은 최선이었지만 그 결과는 지훈에게 아픈 나를 버리고 간 매정한 엄마라는 상처로 남았다.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덩치가 큰 아이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온 날의 기억도 생생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그 아이를 혼내주거나 최소한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박숙자는 우는 아들을 앉혀놓고 싸움의 기술을 가르쳤다. 울지 마라. 눈물은 상대를 더 흥분시킬 뿐이다. 맞아도 아픈 티를 내지 마라. 상대의 가장 약한 곳, 턱이나 명치를 노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먼저 겁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샌드백을 치게 했다. 그녀의 육아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실전적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세상은 내게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 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어린 지훈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내가 왜 칭찬에 인색했는지 아니? 나는 내가 자만하게 될까봐 두려웠단다. 작은 성공에 취해 안주하게 될까봐. 세상에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널려 있고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니까. 그래서 나는 잘했다는 말 대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널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질이라 믿었지. 그녀는 심지어 아들의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지우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내 운동회 날 나는 휴가를 내고 몰래 학교 뒤편 언덕에 서서 하루 종일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구나. 내 학예회 때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내 모습이 너에게 혹시나 짐이 될까봐 강당 맨 뒷좌석 구석에 숨어서 내가 연극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내가 서툰 목소리로 대사를 읊을 때마다 내 심장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를 거다. 그녀는 늘 아들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아들의 세계에 개입하는 대신 그 세계를 멀리서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그녀는 아들이 박숙자 장군의 아들이 아닌 그냥 유지훈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겼다. 그녀의 긴 고백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는 사실 그녀가 대신 맞은 세상의 파편들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냉정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아들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어머니.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십 년 만에 모자는 비로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동틀녘의 희미한 빛이 거실을 물들릴 때까지 박숙자와 유지우는 말이 없었다. 수십 년의 오해와 원망이 하룻밤의 고백으로 전부 씻겨나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가로막던 높고 차가운 성벽은 허물어졌고 이제는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 시작은 어색하고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박숙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엌에 함께 섰다. 그녀는 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기에 아침 식사 역시 군대의 배식처럼 정갈하고 신속하게 차려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어머니는 서툰 솜씨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내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께서 가끔 끓여주시던 수제비란다.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엄마의 맛이지. 내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구나. 어머니가 만든 수제비는 모양이 제각각이고 국물은 조금 짰다. 하지만 지우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그 수제비를 먹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감춰왔던 유년의 허기, 그리움,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맨얼굴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제대로 둘러보았다. 늘 차갑고 정이 가지 않던 공간. 하지만 이제 보니 곳곳에 어머니의 시간이 묻어 있었다. 닳고 다른 손잡이, 빛바랜 흑백 사진, 그리고 책장 한편에 꽂힌 밑줄이 빽빽하게 그어진 낡은 시집 한 권.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견뎌온 고독의 증거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박숙자는 아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지훈아, 내 아버지에게 함께 가주지 않겠니? 국립서울현충원. 지훈이 가본 것은 아주 어릴 적 친척들 손에 이끌려갔던 기억이 전부였다. 그에게 아버지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 석자와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의 인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와 함께 선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박숙자는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마른 손으로 쓸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너의 아버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내 걱정뿐이었어. 훈련 나간다고 하면 다치지 말라고, 밤샘 근무한다고 하면 밥 거르지 말라고. 그런 잔소리가 그때는 참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그립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아들 지훈이가 왔소. 이렇게 늠름하고 멋진 사내가 되었지. 당신을 많이 닮아서 마음도 참 깊은 아이요. 그리고 아주 예쁜 며느리도 얻었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준비해온 국화를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지만 마치 아버지가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의 현충원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며 모자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신성한 의식의 공간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지훈과 박숙자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의무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설계하는 건물이 있는데 기초공사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집안이 약해서. 그는 어머니가 건축에 대해 뭘 알겠냐고 생각하며 무심코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놀라웠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올려도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군대의 진지 구축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호와 방어선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느냐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거든. 내가 하는 일도 결국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진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니? 자부심을 가져라, 아들아. 어머니는 건축과 군사 전략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아들의 일에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에 윤활유를 부어준 것은 며느리 세아였다. 그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뵈었고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살갑게 다가갔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맛있어요? 어머님, 지훈 씨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반찬은 뭐예요? 세아의 꾸밈없는 질문과 따뜻한 미소 앞에서 박숙자는 사령관의 갑옷을 벗고 평범한 시어머니가 되어갔다. 그녀는 세아에게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툰 솜씨로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과정에서 박숙자와 지훈은 서로가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훈은 어머니가 사실은 요리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고
박숙자는 아들이 보기보다 꼼꼼하고 다정한 남편이라는 사실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허물어진 성벽 위에 아들은 이해라는 기둥을 세웠고 어머니는 고백이라는 벽돌을 쌓았으며 며느리는 사랑이라는 시멘트를 발랐다. 그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그 어떤 구조물보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서서히 놓이고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유지우는 비로소 어머니의 세계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에게 어머니의 군 생활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자 자신의 유년 시절을 앗아간 원망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가 짊어지고 있는 별의 무게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건군 국군의 날을 며칠 앞두고 박숙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 와주지 않겠니? 너희에게 내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구나. 그것은 명령이 아닌 진심 어린 초대였다. 국군의 날 행사장은 거대한 질서와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수만 명의 장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 대지를 뒤흔드는 전차의 굉음,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포효. 지우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휘해온 세계였다. 그는 사령관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 수많은 장성들 중에서도 가장 상석이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행사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모든 장군들이 그녀를 향해 경례했고 외국의 귀빈들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와 악수를 나눴다. 결혼식 날 연회장에 나타난 몇몇 장군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했다.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머니가 가진 권위와 책임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비로소 사령관님이라는 호칭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라 수십만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깨에 짊어진 자의 고독한 이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숙자는 아들 내외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실. 거대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벽면에는 복잡한 군사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였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세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무실 한편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이니까. 지휘관은 전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지훈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군사 기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는지를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 서해의 작은 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우리 아들들이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있단다. 내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그 아들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엄하게 했던 것도 어쩌면 내 부하들에게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모두가 내게는 지켜야 할 아들들이었으니까.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자신 하나만이 아니었다. 이 땅의 모든 군인이 그녀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 모든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와 같은 군인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가며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어머니를 원망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아내에게 말했다. 세아야, 나 오늘 어머니의 어깨에 놓인 별 4개를 봤어.
그건 그냥 반짝이는 쇠조각이 아니었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의 책임감, 고독, 그리고 슬픔이었어.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그녀의 세계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 거대한 무게를 평생 홀로 짊어져 온 작고 늙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 그리고 사무치는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아들이자 유일한 평생 동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결혼식 날의 추모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마무리되었다. 박숙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미영 일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위급 장성에게, 그것도 전사한 호국 영웅의 미망인에게 저지른 만행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김미영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김미영은 필사적으로 박숙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용서를 빌고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마지막 수단으로 유지훈에게 연락을 해왔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 나타난 김미영은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드님, 제발 사령관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훈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통쾌한 복수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일어나세요, 김미영 씨.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되든 저희 어머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거나 복수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오만함과 무례함에 엇보겠지요. 그러니 더 이상 저희 어머니를 찾지 마십시오.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지훈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적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지훈과 세아의 작은 아파트에 웃음꽃이 피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해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서툴게 만든 갈비찜과 잡채였다. 박숙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세아가 수줍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박숙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선물했던 낡은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단다. 이제는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앞으로 너희가 함께 항해할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게다. 나침반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숙자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이자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고 아들 내외의 미래를 축복하는 신성한 상징이었다. 그녀의 모든 역사가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박숙자는 명예롭게 전역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의 집에 와 손녀의 재롱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손녀딸 해나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나는 해병대의 딸이라는 뜻을 담아 지훈과 세아가 지은 이름이었다. 해나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랬는데 할머니는 별이 4개나 있는 진짜 짱 멋진 장군님이었다면서요? 박숙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군인의 엄격함이나 지휘관의 고독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럼 할머니가 아주 높은 장군님이었지. 하지만 지금 너의 할머니가 된 게 할머니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별 계급장보다 더 자랑스럽고 행복하단다. 그녀의 시선은 손녀의 머리 넘어 아들 지훈에게로 향했다. 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쪽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기억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모시켰다. 박숙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 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손녀딸 해나의 서툰 그림에 가장 환하게 웃어주고 아들이 설계한 건물의 조감도를 보며 돋보기를 치켜드는 평범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만 장병의 목숨과 조국의 안위라는 별의 무게는 이제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따스한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그들의 가족은 조용한 의식을 치렀다. 국립서울현충원 윤민석의 묘비 앞. 예전에는 박숙자와 유지훈, 단둘만의 침묵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세아의 온기와 해나의 천진한 질문으로 채워졌다. 할아버지, 저 해나예요. 작년보다 이만큼 더 컸어요. 어린 해나는 아직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잠든 할아버지가 아주 용감하고 멋진 분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 앞에 먼지를 닦고 할머니와 엄마가 준비해 온 꽃을 정성껏 내려놓았다. 박숙자는 말없이 남편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무치는 그리움이나 회한 대신 잔잔한 평화와 감사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하게 자란 아들이, 그 곁에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그리고 품 안에는 미래의 희망인 손녀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과를 보고하고 있는 셈이었다. 여보, 당신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아이들이요. 당신의 따뜻함은 지훈이에게 그리고 이제 해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땅과 당신이 사랑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켜나갈 테니. 의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해나가 불쑥 물었다. 아빠, 근데 할머니는 왜 해병대의 딸이에요? 할머니는 여자인데 딸이 아니라 아들 아니에요? 지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역시 웃고 있었다. 해나야,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 할머니는 여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셨어. 해병대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을 뜻하는 말이야. 그리고 딸은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할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란다. 할머니는 해병대처럼 강한 분이었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딸이셨다는 의미지. 그리고 너는 바로 그런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해병대의 손녀고. 해나는 아빠의 어려운 설명이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자랑스러운 딸과 해병대의 손녀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벅차게 했다. 그해 가을 지훈이 설계한 어린이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그는 개관식의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어머니를 초대했다. 도서관의 이름은 민석도서관. 백성의 반석이 되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도서관 중앙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지훈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아버지와 그들의 빈자리를 강인한 사랑으로 채워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께 이 공간을 바칩니다. 박숙자는 그 기념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헌신을 기리고 어머니의 삶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들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도서관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지훈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한쪽에서 세아와 담소를 나누던 박숙자는 저 멀리서 동료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후회는 없으세요? 평생을 군인으로 사시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박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이 파란 가을 하늘에 머물렀다. 후회라 왜 없었겠니? 나도 남들처럼 남편과 아이의 손을 잡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지.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만 했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을 뿐. 하지만 말이다가 아가야. 그녀는 세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단다. 나의 모든 시련은 이 평화를 위한 걸음이었을 뿐이야. 그 순간 해나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저기 저것 좀 봐요. 무지개예요. 해나의 손가락 끝을 따라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 7빛깔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장마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부신 희망의 증표였다. 박숙자는 손녀를 끌어안고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고 지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그녀의 곁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가족이라는 유산이 남아 있었다. 그 유산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에게로 이어져 영원히 빛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해병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어머니이자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시어머니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었던 모든 수식어를 내려놓고 온전한 박숙자로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미소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